네, 안녕하세요. 가천의대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와 함께 늙은 내 무릎, 젊어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제목을 던졌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가천대 정형외과에서 무릎관절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이고, 다양한 학회에서 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 스포츠에도 많은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노력 중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우리 무릎 관절의 연골, 그리고 전신질환과 관절염의 상호관계, 그리고 관절염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무릎을 10년 젊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이냐? 쓰면서 닳아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 기전이나 이런 정의를 설명드리기에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무릎을 쓰면서 연골이 이렇게 닳겠죠. 찢어지기도 하고 닳게 됩니다. 이 연골은 이 소모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라 한번 닳게 되면 누적이 되고 가중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연골이 다른 부스러기들이나 찢어진 연골판의 부스러기들이 주변의 관절염의 그 관절에 있는 관절막의 세포들을 자극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무릎의 염증이 악화됩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는 로 인해서 관절이 많이 부어서 관절에 물이 차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셔서 관절액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이 연골이 닳아서 그 부스러기들이 자꾸 염증 반응을 야기시키고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언뜻 다시 말씀드리면 관절염은 사실 병이 아닙니다. 생기면서 닳고 한 부스러기들이 생기는 생체적인 반응인 거죠. 우리 몸에 있는 그 관절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가동성 관절이 다 관절인데요. 그 중에서 그림처럼 제일 큰 관절이 무릎입니다. 그래서 요 무릎이 관절이 연골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모와 노화가 누적이 되면서 수명이 증가되니 당연히 관절염의 환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사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수술했던 환자분이십니다. 한 분은 83세 여자분이시고 한 분은 57세의 남자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당뇨의 질환을 갖고 계셨었고요. 자, 어느 분이 83세 여자고 어느 분이 57세 남자 같습니까? 엑스레이만 봐서는 사실 알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83세 여자분이셨고요. 왼쪽 남자분은 57세였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관절염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 다 똑같이 오는 관절염이 아니고, 개개인마다 관절염이 악화되는 시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생활 습관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연령이 되면 관절염이 똑같이 오는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절염은 예방할 수 있고, 관절염은 치료할 수 있고, 관절염은 시간을 거슬려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릎 연골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보시는 것처럼 이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매끄럽게 촉촉하죠. 그래서 미끄러질 때도 잘 미끄러지면서 마모되지 않게 연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연골은 뼈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뼈고요. 요 하얀 게 연골입니다. 이 대퇴골에 있는 위쪽과 경골에 있는 아래쪽 연골 두께가 꽤 두꺼워 보이시죠? 평균 사람마다 개개인의 변이는 있지만 한 4mm 정도의 연골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4mm 정도의 연골이 쓰면서 닳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연골이 누적이 되면 뼈가 노출이 되겠죠. 이 연골을 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쿠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쿠션이 있으니 연골이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아서 연골판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소에서는 도관이라고 부르는 이 연골판은 움직이면서 연골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연골판인데, 이 무릎을 구부리면 연골판이 이 끝에 부위에서 낑기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이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무릎을 폈을 때는 이렇게 넓게 분산이 되지만, 무릎을 구부리는 위치를 가게 되면 이 연골판이 뒤로 밀리면서 이 낑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실리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연골판이 낑기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몸의 무릎은 구부러지죠. 근데 만약 단순히 연골판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부러지는 각도가 크지가 않지만, 이 뼈가 뒤로 밀리면서 구부러지면 더 많이 구부러집니다. 즉 이런 움직임이 확보가 되면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모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실제로 진짜 그런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젊은 정형외과 의사 2명이 자기 무릎을 실제로 구부려서 연골판이 뒤로 낑기는지를 MRI를 찍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연골판이 구부려질 때 앞뒤로 움직이는 모션을 이제 3차원적인 모양으로 재현을 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무릎을 많이 구부릴 때는 연골판이 뒤에 낑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 우리 어머님들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분들이 많죠. 밥 메고 집안일 하시고 걸레질 하시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쪼그림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연골판이 엄청난 압력과 함께 낑기게 되는데, 이때 자칫하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겁니다. 압력이 크게 실리니까요. 뒤틀어지거나 옆에 바닥을 쓸다가 또 저쪽 바닥을 쓰면, 그러면서 무릎이 틀어질 거 아닙니까? 구부린 상태에서. 그러면 연골판이 낑겨서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연골판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실제로 수술할 때 들어가서 이 연골판을 보면 이렇게 찢어진 연골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골판을 가지고 10년, 20년을 쓰시다 보면 태어날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촉촉하고 매끈매끈한 연골이 이렇게 갈라지고 피가 나고 파이고 하는 관절 연골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관절염에 대해서 최근에는 전신질환과의 상호관계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조선일보에 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관절염을 단순히 관절의 통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치매나 협심증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논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 그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지방이 탁합니다. 어렸을 때 지방 조직은 되게 매끈매끈하고 색깔도 노랗고 이쁜데 나이가 들면서 그 지방이 고지혈증, 당뇨가 되면 그 지방 조직이 탁해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온몸에 지방 조직이 다 껴있겠죠. 관절 안에도 지방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방 조직이 탁해지고 지방 조직이 늙으면 이 관절 안에 있는 지방 조직도 늙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고지혈증, 당뇨 있는 환자들이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 안에 염증이 꽉 차 있으면 그 꽉 차 있는 그 염증 물질들이 관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퍼집니다. 혈관을 타고. 그러면 그 혈관 내에 퍼지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심장도 가고 뇌혈관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대사증후군과 같은 그런 지병이 있어도 관절염이 악화되고 관절염이 심해도 이런 전신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관절염을 단순히 관절통을 일으키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18년에 나온 논문이었고 네덜란드에 9,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진행된 환자들은 사망 위험성이 1.24배 높고 평균 6년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질환의 그런 연관성을 대변해주는 결과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관절염에 대한 치료도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통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 연골이 한 4mm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4mm 정도의 연골은 엑스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마치 뼈와 뼈 사이가 떠 있는 것과 같은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이 요만큼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이의 갭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연골의 두께가 낡아서 닳아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다 더 진행이 되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이 안쪽이 특히 많이 오는데 안쪽의 관절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다 못해 없어지게 됩니다. 뼈와 뼈가 닿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관절염 말기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안쪽 관절이 많이 닳으면 오다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관절에서 물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정상 관절은 물을 뽑으면 투명하고 연한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은 그 관절 안에 염증 물질들이 꽉 차 있어서 혼탁하고 양이 많아집니다. 물을 빼면 그런 염증 물질들을 일시적으로 다 제거를 하니까 통증 완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집니다.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MRI를 찍어도 연골을 직접 보고 관절염의 병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깨끗하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연골이 파여 있고 해져 있고 뼈가 드러나는 거죠. 노란색 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소견을 직접 카메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절염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 원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를 다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하게 되고요. 관절염이 심한 정도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확인을 하지만 증상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심한 관절염일지라도 근육의 밸런스가 잘 맞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반응에 대한 반응 역시도 중요한 치료의 원칙입니다. 약을 처방을 했는데 약을 먹고 증상이 확 좋아졌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관절염의 증상과 엑스레이 소견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관절염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관절염의 초기에는 당연히 수술 말고 예방에 중심을 둡니다. 운동을 하고 생활요법,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요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관절염이 좀 진행된 중기에서는 약물요법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좀 오래 가고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말기가 되면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무슨 약을 먹느냐?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이레놀이 가장 약하면서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치료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많이들 살면서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약을 깔고 가고요. 연골 영양제도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보스웰리아 아주 많은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영양제 현재까지의 연골 영양제의 효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정성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골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골 영양제를 드셔서 무릎이 건강해지거나 통증 완화를 너무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절약을 많이 드셔서 속이 아픈 환자들은 파스나 이런 젤 타입의 제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요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관절염 있는 분들 한 번쯤은 무릎에 주사를 맞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릎에 어떤 주사를 맞느냐? 보통 스테로이드 아니면 히루안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뼈주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주사를 맞고 히루안은 안에 윤활유를 보충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제제들을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들이 다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주사제들의 효과가 오래 안 갑니다. 단기 효과밖에 얻기 어렵고 너무 많이 자주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70명의 평균 나이 58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한쪽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2년간 3개월씩 매번 맞았고 한쪽은 식염수만 놨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2년 뒤에 스테로이드를 맞은 환자군에서 연골이 2배 이상 없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쇼킹한 사실이죠. 스테로이드라는 주사가 맞고 났더니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안 아픈데 이걸 많이 맞으면 연골이 삭더라. 그래서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약도 먹고 수술도 주사도 맞고 다 해봤는데 아파요. 그러면 수술 얘기 나오죠. 수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 그리고 다리 교정술, 그리고 인공관절, 이런 치료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활막 제거술이라 함은 쉽게 생각하시면 무릎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염증 조직을 그냥 헹궈서 빼내는 겁니다. 예, 희석시키는 거죠. 당장은 염증 조직에 이 물을 뺐듯이 증상의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것은 단기간의 증상 완화, 가성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시경 치료를 하고 나면 긁어내고 씻어내면 잠시간의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추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릎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 통증 완화를 위한 내시경적 치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4기, 아주 심한 관절염,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뭘 해도 안 좋아집니다. 통증 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 인공관절 수술은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통증의 완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 기능 개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것, 수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걷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레크레이셔널 액티비티인 골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많이 구부러지는 운동은 피하고 항상 인공관절에 염증이 생길까봐 위험성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무릎을 그러면 인공관절 안 하고 한 10년 정도 젊게 만들 수는 없을까? 네. 요 그림은 관절염의 병기에 따른 일러스트 사진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약 먹고 통증 조절이 잘 돼요. 운동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증세 호전이 가능합니다. 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공관절밖엔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달아있는데 아프다 그러면 의사들이 수술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 3기입니다. 인공관절 하기에는 그렇게 관절이 나빠 있지는 않은데 약 먹어도 아픈 환자들이 요 시기에 많이 있고 5, 60대 여성분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관절염의 통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료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연골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맨바닥에 이렇게 맨바닥 매끄러운 바닥을 맨발로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아프죠? 네, 그런데 만약 자갈밭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프죠.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오돌오돌 튀어나오면 걸으실 때 이렇게 아파지는 거거든요. 포장길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에 자갈밭을 매일같이 걷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거친 비포장 도로, 거친 자갈밭을 이쁘게 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연골 재생술입니다. 혹은 포장하기에는 너무 많이 닳아서 포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신발 신으시면 되죠. 그죠? 그게 인공관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물도 오래 쓰다 보면 리모델링 하죠.
보수공사하죠. 이렇게 예쁘게. 그러면 그 아파트 재건축 안 하고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릎도 닳고 해지면 보수공사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보수공사는 뭘 해야 되느냐? 건물과 건축과 비슷합니다. 틀어진 축을 바로 잡아주고 닳고 해진 연골을 재생시켜주고 찢어진 연골판 꿰매서 붙여주고 운동해서 근육 키워주고 요 네 가지를 하면 이 무릎을 리모델링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틀어진 축을 바로 잡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체중이 이런 식으로 실려서 안쪽에 3대 1의 정도의 힘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만큼 안쪽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 돼요. 그거는 걷는 그 메커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리는 힘이 오다리가 점점 커질수록 다리가 바깥으로 오다리가 될수록 안쪽에 실리는 힘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다리인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더 빨리 오고 안쪽에 관절이 많이 닳아요. 그래서 오다리를 일자로 펴줍니다. 힘으로 꺾는 게 아니고 뼈를 살짝 절개를 해서 이렇게 벌려줘서 휘어진 뼈를 일자로 이렇게 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틀어진 축을 잡아준다는 수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염 3기 환자들한테 이런 틀어진 축을 교정을 하면 통증도 줄어들고 변형도 교정이 되고 기능적으로도 좋아지면서 인공관절 할 시간을 10년 벌어줄 수 있다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다리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안쪽에 힘이 많이 실리게 돼서 안쪽이 많이 닳아요.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펴놓으면 체중이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실리는 힘이 줄어들다 보니 안쪽의 관절염을 예방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이시고 59세 여성분이었고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축을 교정을 해서 오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펴드렸어요. 무릎 안에 연골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1년 반 뒤에 내시경을 들어갔더니 무릎 연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겼어요. 그만큼 다리 축을 교정만 함으로 하더라도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네. 63세 여성분이었고 8도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정술을 통해서 다리를 일자로 펴드렸더니 여기 보시는 내시경 사진처럼 뼈가 다 드러나 있는 환자분이셨는데 연골이 생겨서 하얗게 꽉 차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 환자분도 엄청 만족하시고 좋아지셨어요. 내 무릎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능도 좋아졌고요. 자, 두 번째는 포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닳고 해진 연골을 매끈하게 재생시켜 줄 수가 있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림이죠. 이렇게 매끈한 연골인데 안에 이렇게 연골이 파여 있어요. 아프겠죠. 이 다리를 가지고 이 무릎을 가지고 걸어 다니시면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래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시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시키는 수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연골이 달아있는 부위에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걸로 뼈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래서 연골이 달아있는 부위에 이렇게 꼬챙이를 뚫어서 마치 석유 시추하듯이 이렇게 구멍을 내면 거기서 피가 나죠. 그러면 그 피가 나는 그 피에서 연골 재생 세포들이 나와서 연골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것도 시행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골이 없는 부위를 이제 연골을 잘 안 쓰는 부위를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식을 하는 수술입니다.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수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미세천공술처럼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 안에다가 줄기세포를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줄기세포만 아니라 교정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교정술도 같이 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줄기세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연골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수술의 방법들을 어느 환자는 이걸 해야 되고 모든 환자들이 다 줄기세포가 제일 좋고 미세천공술은 제일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골의 병변의 크기와 연골의 병변의 양상을 보고 환자분한테 적절한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찢어진 거 꼬매줍니다. 자, 연골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연골판이 있는데 쓰다 보면 낑겨서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찢어진 건 내비두면 안 붙습니다. 꼬매야 붙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실로 꼬매줍니다. 안 꼬매주면 연골판이 기능을 안 하고 계속 아프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레그 프레스나 이런 헬스장에서 요새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회 풍토고요. 자,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지도 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있고요. 개인 PT를 받을 수도 있으시고 홈 베이스드 운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뭘 하시든 상관없지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운동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운동을 시켰더니 걱정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보니까 운동하면 내 무릎이 더 상할 거야. 그리고 쓰면 달아. 그리고 막상 운동을 하는데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운동의 결과는 믿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운동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지침을 아예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하지 말고 운동의 지침서나 사진들이나 비디오를 직접 보고 공부를 해라. 두 번째, 운동을 내 삶의 루틴이 되도록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든 달력이든 리마인드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계속 까먹지 않고 내 삶의 루틴이 되도록 실제로 적용을 하라. 다이어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에게 리워드를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운동을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이 나의 삶의 습관과 일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죠. 자,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9세 여자분이셨고 2020년 1월에 위암 판정을 받고 원위 위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지만 종갓집 며느리라서 추석 때 명절 상 차리느냐 집안일을 했었는데 추석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다가 왼쪽 무릎에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오금이 땡기고 안쪽 무릎이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오셨어요. 가만히 쉴 때는 괜찮은데요. 많이 걸으면 통증이 악화돼서 수차례 집 근처 통증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고 통증 주사도 맞고 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제가 환자분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분이 매우 많습니다. 자, 아픈 데가 어디예요? 여기를 딱 가르칩니다. MRI 찍어봤더니 연골이 많이 닳아서 없어요.
연골판도 찢어져 있었고 다리도 휘어 있었습니다. 관절염 3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연골에 구멍을 냈고요. 그리고 연골판이 찢어져 있어서 실로 꼬맸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좀 휘어 있어서 교정을 해서 일자로 반듯하게 펴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술 후 1년째 연골이 없던 연골이 꽉 차서 하얗게 젊은 사람처럼 깨끗해졌어요.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새 비포 애프터 많이 얘기하시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연골이 하나도 없었던 요 무릎이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더니 연골이 깨끗해지게 다 수복이 됐어요. 또 찢어진 거 꼬매는 게 예쁘게 잘 아물었어요. 이 환자분은 너무 많이 만족하셨고 58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실제 이 연골 상태는 40대도 안 되는 그런 연골 상태로 좋아지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관절염은 방치하면 나도 늙고 병도 생깁니다. 관절염은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선생을 만나서 치료를 달리 적용해야 됩니다. 적절한 진단에 성공적인 치료가 이어진다면 나와 함께 늙은 내 무릎은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질문들을 좀 보고 제가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 자, 50대 여성분 스카프님의 질문을 좀 받을게요. 50대 여성이고 허리에서부터 양쪽 골반의 굴곡을 보면 왼쪽은 완만한데 오른쪽은 굴곡이 심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오른쪽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교정이 가능한지요? 이분은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골반에 틀어지는 것은 일단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휘어서 골반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다리가 휘어서 골반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골반의 근육이 약해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뼈가 심하게 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육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으면 골반을 수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자분이 사례자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골반, 코어 그리고 엉덩이 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밸런스를 잡아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가님 39세 미혼 여성이신데 다친 적이 없고 최근 쭈그렸다 일어날 때 오른쪽 무릎이 찌그럭대는 소리가 나길래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감싸고 굽혔다 보면 무릎 바깥쪽 아래에 힘줄 같은 게 느껴져요. 통증은 없고 엑스선 사령에서는 네. 일단 사실은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클루는 증상입니다. 사실은 네. 증상이 없으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무릎 통증과 무릎의 불편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무릎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무릎에 소리 나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하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무릎이 아파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네. 단순히 소리만 나는 거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엑스선 촬영으로는 사실은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염 말기가 되지 않는 한 엑스레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통증이 오래되고 한다면 MRI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절종 소리도 마찬가지 뚝뚝 소리 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대답이 됐을 것 같고요. 비골마비, 신경마비가 왔었는데 발목이 안 올라간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분은 사실 뭐 신경 문제이신 것 같은데 비골신경 마비가 왜 왔는지를 일단은 뭐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비골신경 병증이 있는지 신경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골신경 쪽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통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보다 진단입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약물을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다만 그냥 진통소염제나 이런 것들은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완화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하에 그 진단에 이어서 치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바디필로우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숙면에. 제가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베개를 뭐 요새 뭐 커버도 뭐 폼 재질도 있고 뭐 스프링도 좋고 막 얘기하는데 저도 뭐 허리가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닥에서 잡니다. 예. 그거는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사례자분이 그 편한 침대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네. 네. 그 다음에 배가님 또 질문하셨는데, MRI도 실제 손상 확인이 안 된다면 관찰 목적으로 관절기관 직접 볼 수 없나요? 너무 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MRI의 진단율은 90%, 95%가 넘어요. 그런데 MRI에서 실제 손상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MRI도 1.5 테슬라와 3.0 테슬라, 현재는 7.0 테슬라, 15.0 테슬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MRI의 기기들이 엄청 발전되고 있는데, 옛날 기기들 1.5 테슬라 MRI는 화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3.0 테슬라의 좋은 MRI를 다시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안에 내시경을 놓으면은 그러면 일시적으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갑자기 억제가 되면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적 내시경술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8세 남성분이시고 반월상 연골 봉합 후에 다리가 휘어져서 고민입니다. 절골술 수술 고민 중이에요. 도와주세요.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을 어떤 파열의 양상이냐, 그리고 얼마큼 잘 꼬맸느냐에 따라서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봉합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환자분이 불편하는 얘기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봉합술이 잘 됐는지를 먼저 MRI를 다시 찍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
봉합술이 잘 안 돼서 합병증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절골술과 같은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절골술만으로 봉합술을 대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절골술이 필요 없는데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확한 이제 경력 많고 능력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MRI를 다시 찍으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관절 연골제, 관절 보조제에 대한 설명, 그 질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글루코사민, 뭐, 동아의 이모튼, SK의 조인스, 그 다음에, 대원의, 신바로, 이런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글루코사민, 그 건강 보조제로는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보스웰리아, 홍아시,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논문도 좀 많이 봤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보조제들의 효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무릎 연골이 생기더라. 내지는, 그런 효과를 입증한 결과는 없어요. 우리 의학은, 근거 중심의 과학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관절 보조제와 이런 약들이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MRI 7.0, 15점 현재 이제 아직 의료기기 승인은 안 났지만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 중입니다. 네. 허벅지 강화 훈련을 많이 하라고 처방 주시던데 정상 체중 유지가 너무 어렵네요. 네. 체중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죠?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허벅지 운동만 하세요. 네. 그냥 허벅지 운동만 많이 해도,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을 수축하면서, 근력 운동을 수축하면서 나오는 그런, 뭐, 아이리신과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지방을 녹여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상 체중 유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력 운동 많이 하시면 그게 누적이 되면, 원하지 않게 체중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메가님이 질문 많이 하셔서 계속 대답을 드리면 MRI 장비는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고자기장이기 때문에 1.5 테슬라 올라가면 자기장이 높아져서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와 식약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40대 남성분이시고 저스틴님 바닥 모서리 청소할 때 쭈그리고 앉아서 물걸레를 하는데 무릎에 연골이 닿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일본 이쪽에는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아주 90% 이상 이제 많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소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냐하면 오다리가 많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생활 습관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은 이제 침대 생활하고 의자 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제 쪼그려가 않는 이런 상황이 많이 접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판도 찢어지고 연골이 닳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 운동들은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대 남성분 이제 뭐 결절종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결절종이라는 거는 무릎에 관절에 물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심미적으로 미용상 그것이 이제 뭐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째서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결절종을 자꾸 만지면 이 염증이 생겨요. 자극이 되니까. 그럼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절종이 있다고 해도 그냥 내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리 나는 거 대부분의 이제 추벽이라든지 이런 관절 연골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데 좀 아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걸리는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젊으신 분이면 충분히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스쿼트 한번 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네. 오른쪽 다리 인공관절 하셨는데 왼쪽 다리도 아파서 MRI 찍을 수 있나요? 자, 이거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인공 임플란트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의사들이 이제 쇠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쇠가 아닙니다. 타이타늄과 그다음에 메탈크롬이라고 하는 이제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아이언, 철이 아니에요. 따라서 MRI 찍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